나는 산맥 쪽으로 정처 없이 흘러가서 거대한 산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니며 오로지 당신만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불타는 정념으로 괴로워했다.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는 결코 당신을 떠날 수 없다. 나는 외롭고 불행하다. 사람들은 나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기형이고 추악한 존재라면 날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반려자는 나와 똑같은 종족이고 같은 결함을 가져야만 한다. 당신은 바로 이런 존재를 창조해내야 한다. 그 존재가 말을 마치더니 대답을 기대하는 듯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나는 어리둥절하고 황망한 나머지 그 제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만큼 충분히 내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를 위해 여자를 만들어 달라. 내 존재에 필요한 공감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요구는 당신이 거절할 수 없는 내 권리의 주장이다. 그가 오두막집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연을 털어놓는 동안 잠잠하게 가라앉았던 내 안의 분노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다시 불붙었고 나는 더 이상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거절하겠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어떤 고문을 해도 내 동의는 얻어낼 수 없을 것이야. 니놈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 자신의 눈에 저열한 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다. 니놈과 같은 존재를 하나 더 창조한다면 둘이 합심하여 악행을 저질러 세상을 참혹하게 만들 수도 있다. 꺼져라. 나는 이미 대답했다. 고문을 해도 좋지만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악마가 말했다. 당신은 틀렸다. 그리고 협박이 아니라 당신을 설득하는 걸로 만족하겠다. 나는 불행하기 때문에 사악하다. 모든 인류가 나를 피하고 증오하지 않는가? 내 창조주인 당신도 나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승리의 기쁨에 젖으려 한다.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인간이 나를 동정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인간을 동정해야 하는지 말해달라. 당신은 나를 저 얼음의 갈라진 틈새로 거꾸로 떨어뜨리고 당신의 작품인 내 육신을 파괴하더라도 그걸 살인이라 부르지 않겠지. 인간이 나를 경멸로 대하는데 내가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가? 상처가 아니라 친절을 서로 나누며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준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감각은 우리의 공존을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야. 그렇다고 비굴한 노예의 굴종을 택하진 않을 것이다. 내가 받은 상처를 복수로 돌려줄 테다.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공포의 근원이 될 테다. 누구보다 나의 창조주인, 그렇기에 내 숙적인 당신에게 영영 꺼지지 않는 증오를 다짐하겠다. 조심하라. 내가 당신의 파멸을 초래할 테고 이 복수는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저주할 정도로 황폐해지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 이 말을 하는 놈에게서 악마 같은 분노가 생생하게 불타올랐다. 얼굴이 끔찍하게 일그러져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윽고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렇게 말했다. 말로 설득할 생각이었다. 이런 격정은 나 자신에게 좋지 않다. 당신 스스로 이런 과다한 격정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 생각지 않으니까. 그 어떤 존재든 내게 선의와 호의를 베풀어준다면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것이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전 인류와 화해를 맺겠다. 그렇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꿈에 빠진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 내 부탁은 합리적이고 결코 지나치지 않다. 나처럼 추악한 모습을 한 이성 피조물을 요구하겠다. 만족감은 적겠지만 그 이상은 절대 얻을 수 없다면 만족하겠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괴물들로서 살아가리라.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아끼고 사랑하리라. 우리의 삶이 행복하진 않겠지만 남을 해치지도 않을 테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불행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오 창조주여, 나를 행복하게 해다오. 딱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다오. 나도 내가 다른 존재의 마음에 연민을 불어일으키는 광경을 보고 싶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다오.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동의한 후에 다가올 결과를 생각하면 전율이 흘렀다. 그러나 괴물의 논조에는 정당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감정은 그가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라는 증거였다. 창조주인 나는 힘이 닿는 한 그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선사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내 감정의 변화를 눈치챈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동의한다면 당신이나 다른 인간이 다시는 우리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남아메리카의 광활한 황야로 가겠다. 우리 음식은 사람과 다르다. 배를 채우기 위해 어린 양과 새끼 염소를 죽이지 않는다. 도토리와 나무 딸기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다. 내 동반자도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같은 음식으로 만족할 것이다. 마른 잎으로 침대를 만들고 햇살은 인간을 비추듯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음식을 익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제시하는 그림은 평화롭고 인간적이니 이를 거절하는 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당신도 느낄 것이다. 지금까지 동정심 하나 없었던 당신이지만 이제 그 눈에 연민이 보이는군. 이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여 간절한 내 소망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다오. 네 제안은 사람의 거주지에서 멀리 도망쳐 오로지 들판의 짐승을 벗삼아 야생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구나. 인간의 사랑과 공감을 그리 갈구하는 네가 이런 추방 생활을 어떻게 견딘단 말이냐. 틀림없이 다시 돌아와서 인간의 친절을 갈구하고 다시 그들의 증오에 맞닥뜨릴 것이다. 사악한 정념이 새삼 되살아날 테고 그때는 파괴 행각을 도와줄 동료도 있을 것 아닌가. 이건 안 돼. 내 동의를 얻을 순 없을 테니 이제 그런 주장은 그만하도록 해. 당신 감정이란 참으로 변덕스럽구나. 방금 전만 해도 내 이야기에 감동받더니 애원하자 다시 마음을 닫는단 말인가? 맹세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걸고 나를 만든 당신을 걸고 당신이 내려줄 동반자와 함께 인간과 가까운 지역을 떠나 최대한 야생의 장소에서 살아가겠다고. 연민을 만나는 순간 사악한 정념은 모조리 사라질 테고 내 인생은 조용히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죽는 순간 나는 창조자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은 나에게서 이상한 효과를 자아냈다. 동정심이 일었고 때때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그러나 두 눈을 뜨고 보면 움직이고 말하는 더러운 덩어리가 보여 심장이 갑갑하게 옥죄어왔고 내 감정은 공포와 증오로 바뀌었다. 이런 감정을 나는 억지로 누르려고 애썼다. 그리고 공감할 수 없다고 해서 아직 내가 선사할 수 있는 작은 행복마저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한단 말이지. 그러나 이미 보여준 악의만으로도 너를 당연히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것마저도 더 큰 복수를 통해 승리감을 한층 만끽하기 위한 거짓일 수 있지 않은가? 어째서 이러는 거지? 당신의 동정심을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해롭지 않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특혜를 거절하겠단 말인가? 어떤 유대도 사랑도 가질 수 없다면 내 몫은 오로지 증오와 악뿐이다.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면 내 범죄의 원인은 없어져 버리고 나는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사물이 될 것이다. 내가 저지른 악행들은 억지로 견뎌야 했던 지긋지긋한 고독이 낳은 자식들이다. 그러니 동등한 존재와 함께 살게 된다면 미덕들도 당연히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때는 내가 지각 있는 존재의 애정을 느낄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소외되어 있지만 존재와 사건의 사슬과도 이어질 것이다. 나는 잠시 그 사연과 논지를 전부 차근차근 곱씹어 보았다. 탄생 초기에는 분명히 보였던 미덕의 가능성과 보호자들이 보여준 혐오와 경멸로 모든 선의가 시들어버린 내막도 생각해 보았다. 그의 힘과 협박도 계산해서 빼지 않았다. 빙하 속 얼음 동굴에서 살아갈 수 있고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절벽 안반에서도 추적을 피해 몸을 숨길 수 있으니 대적할 수 없는 자질을 가진 존재였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순순히 요청에 따르는 것이 그와 내 동포 인류 모두에게 빚진 정의의 실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말했다. 요구에 응하겠다. 추방생활 중에 동반자가 되어줄 여자를 넘겨받자마자 유럽을 떠나고 인간과 가까이 있는 다른 모든 장소에서도 영원히 떠나겠다고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말이다. 맹세한다. 그가 울부짖었다. 태양에 대고 저 푸른 하늘에 대고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면 태양과 하늘이 존재하는 한 당신이 내 모습을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집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라.
차마 말 못할 불안감을 안고 진척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날 것이니 걱정 말라. 이 말을 하더니 그는 느닷없이 나를 두고 떠나버렸다. 아마도 내 마음이 바뀔까 겁이 났기 때문이리라. 날아가는 독수리보다 더 빨리 산을 내려가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 듯 싶더니 곧 얼음 바다의 굴곡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외딴 지역에 들어가 내 일을 혼자 끝내기로 결심했다. 괴물이 따라와서 일을 마치면 내 앞에 나타나 반려자를 거둘 거라는 믿음에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이런 결심으로 북부 고원을 횡단했고 작업장은 오크니에서도 가장 외딴 곳에 정했다. 이 일에 적합한 곳이었다. 하나의 바위덩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높은 쪽은 끝없는 파도에 쓸리고 있었다. 섬 전체에 변변찮은 오두막 3채밖에 없었는데 내가 도착했을 때 그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이 집을 내가 빌렸다. 방은 2개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빈곤과 초라함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일에 매달려 몰두하는 일의 현장 외에는 한순간도 내 이목을 끄는 것이 없는 고독에 빠져 있자니 감정은 균형을 잃고 말았다.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매 순간 박혜자를 만나게 될까 두려웠다. 눈길을 들면 그토록 무서워하던 것을 보게 될까 겁이 나서 가끔은 땅바닥만 노려보고 앉아있기도 했다. 혼자 있으면 반려자를 내놓으라고 그가 나타날까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로 가는 것도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실험실에 앉아 있었다. 해는 지고 달이 바다에서 막 떠오르던 참이었다. 일을 하기에는 빛이 모자랐기에 할 일 없이 앉아서 그날 밤 작업은 접어야 할지 더욱 부단한 공을 들여 빨리 끝마쳐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생각하게 되었다. 3년 전 나는 지금처럼 몰두하여 악마를 만들어냈고 그 악마는 차마 유례가 없는 만행으로 내 심장을 깊은 슬픔에 빠뜨리고 쓰디쓴 회한으로 영원히 채워버렸다. 이제 나는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하려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성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짝보다 1000배 더한 악의에 불타 살해와 불행 자체를 즐길지도 몰랐다. 그는 인간의 거주지를 벗어나 사막에 몸을 숨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어느 모로 보나 사고하고 추론하는 동물이 될 것이 분명한데 자기가 창조되기 전에 맺어진 약조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 서로를 싫어할 수도 있었다. 이미 살아있는 피조물은 일그러진 자기 형상을 증오하는데 눈앞에 똑같은 형상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더 큰 증오심을 품지 않을까? 그녀 또한 그를 혐오하며 등을 돌려 인간의 우월한 아름다움을 열망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유럽을 떠나 신세계의 사막에 살게 된다 해도 악마가 목마르게 갈구한 그 공감이 처음으로 낳을 결과는 자식들일 테고 악마들의 종족이 지상에 번식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구는 인간에게 위험하고 공포로 가득한 곳이 될지도 모른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영원히 이어질 후세에 이런 저주를 퍼부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전에는 내가 창조한 존재의 궤변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 악마의 협박에 무너져 분별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약속한 그 사악함이 내게 밀어 닥치는 것이었다. 후대가 나를 종족의 역병과 같은 존재로 저주할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내 몸속에서 심장이 쿵 주저앉았다. 그때 문득 고개를 든 나는 달빛에 비친 악마가 창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자기가 주문한 작업을 행하고 있는 나를 응시하는 그의 입술에 소름 끼치는 웃음이 주름 잡혔다. 그렇다. 그는 내 여행길을 밟아왔던 것이다. 숲속을 배회하고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광막하고 황량한 히스 속에서 은신처를 찾았다. 내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얼굴에 악의와 배신의 표정이 한껏 드러났다. 나는 광기에 사로잡힌 채 그와 같은 존재를 또 하나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을 떠올리고는 격한 감정에 부들부들 떨며 내가 몰두해 만들고 있던 것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괴물은 장래에 행복을 걸었던 피조물이 내 손에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악마 같은 절망과 복수의 울부짖음을 뱉으며 물러나 사라졌다. 나는 그 방을 떠나 문을 잠그고 내 심장에 걸고 절대 일을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숙소로 돌아왔다. 나는 외톨이였다. 어두운 우울을 쫓아주고 무엇보다 참혹한 백일몽의 역겨운 중압감을 덜어줄 사람은 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나는 창가에서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의 움직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바람은 숨을 죽였고 고요한 달의 눈길 아래 온 자연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정적의 깊이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변이 조용하다고만 느끼고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노젓는 소리가 들려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윽고 어떤 사람이 우리 집 가까운 곳에 배를 댔다. 몇 분 후 누군가 부드럽게 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문이 끽끽거리는 소리를 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덜덜 떨렸다. 누구인지 알 것 같은 예감에 집에서 멀지 않은 오두막에 사는 농부를 깨우고 싶었다. 그러나 무서운 꿈을 꿀 때 자주 그러듯 온몸에 무기력이 덮쳐 옴짝달싹 못했다. 문이 열리고 괴물이 나타났다. 문을 닫고 그는 내게 다가와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을 파괴해버리다니 의도가 무엇인가? 감히 약속을 깨고자 하는가? 나는 고생과 불행을 감내했다. 당신과 함께 스위스를 떠나왔다. 버드나무 무성한 섬들을 따라 라인 강변을 기었고 그 언덕 봉우리까지 올라섰다. 영국의 히스평원과 스코틀랜드의 사막에서 몇 달을 살았다. 헤아릴 수 없는 피로와 추위와 굶주림을 참아냈다. 감히 당신이 내 희망을 파괴하려 하는가? 꺼져버려. 나는 약속을 파기한다. 네 놈만큼이나 흉측하고 사악한 괴물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겠다. 노예여, 전에는 내가 합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으나 이제 보니 그렇게 사정을 봐줄 가치가 없는 인물이구나. 내게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네 놈이 불행한 나머지 햇살마저 증오스러울 지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네 놈은 내 창조주지만 나는 네 주인이다. 순종하라. 내가 유약하던 시간은 지나고 내가 힘을 휘두를 시간이 돌아왔다. 아무리 협박을 한들 나로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게 할 수는 없어. 오히려 함께 악행을 저지를 동반자를 만들어주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만 줄 뿐이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죽음과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악마를 지구상에 풀어놓을 것 같은가? 꺼져버려. 내 결심을 확고하고 네 말들은 그저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 괴물은 내 얼굴에 떠오른 결의를 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노에 차서 이를 갈았다. 모든 인간이 제 가슴에 품을 반려자를 맞고 모든 짐승이 제 짝을 찾는데 나만 혼자여야 한단 말인가. 내게도 사랑의 감정이 있었는데 돌아온 건 혐오와 경멸뿐이다. 인간아, 증오해도 좋다. 하지만 조심하라. 너의 시간들은 공포와 불행 속에 흘러갈 것이며 머지않아 번개가 떨어져 네 행복을 영영 앗아갈 것이다. 나는 참담한 극한의 불행 속에서 뒹구는데 네 놈은 행복할 거라 생각하느냐? 복수, 앞으로는 복수가 빛이나 양식보다 내게 더 소중한 것이 되리라.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먼저 당신, 나의 독재자이자 고문관인 당신이 당신의 불행을 내려다보는 태양을 저주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조심하라. 나는 두려움이 없고 그렇기에 강력하다. 뱀의 강교함으로 지켜볼 것이며 뱀의 맹독으로 찌를 것이다. 인간아, 내게 입힌 이 상처를 끝내 후회하고야 말 것이다. 악마, 그만둬라. 그리고 이런 악의 소리들로 공기에 독을 풀지 말라. 니놈에게 이미 내 결심을 공포했으니 그런 말들의 의지를 굽힐 만큼 겁쟁이는 아니다. 떠나라.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좋다. 나는 간다. 그러나 기억하라. 니놈의 결혼식 날 밤 내가 함께 있겠다. 악마의 말은 여전히 조종처럼 귓가에 울렸다. 꿈 같았지만 현실처럼 뚜렷하고 무거웠다. 나는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이었다. 화학 실험 도구를 챙겨야 했는데 그러려면 엽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현장인 실험실에 발을 들여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 도구들을 만져야 했는데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나는 용기를 쥐어짜서 실험실 자물쇠를 열었다. 내가 파괴했던 반쯤 완성된 피조물의 잔해가 마룻바닥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 꼭 내가 살아있는 인간의 육신을 난도질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실험 도구들을 옮기면서 농부들의 공포와 의심을 살 작업의 흔적을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잔해를 바구니에 담고 엄청난 양의 돌멩이를 함께 넣어서 그날 밤 당장 바다에 던져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달이 떴다. 나는 바구니를 작은 거룻배에 싣고 해변에서 6km가량 노를 저어 나아갔다. 나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이 들었고 타인과의 접촉은 치가 떨리도록 싫었다. 한순간 휘영청 밝은 달이 돌연 짙은 구름에 가렸는데 나는 바로 그 찰나의 어둠을 틈타 바구니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뜬금없이 불어온 북동풍에 쌀쌀했지만 오히려 원기가 충전하고 몹시 쾌적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해상에 조금 오래 머물기로 마음먹고 키를 똑바로 고정한 채 거룻배 바닥에 몸을 쭉 펴고 누웠다. 이렇게 얼마나 오랜 시간 누워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는 해가 벌써 꽤 높이 떠 있었다. 바람이 높았고 물살이 거칠어 내 작은 거룻배를 계속 위협했다. 바람이 북동풍인 것으로 보아 처음 출항한 해안으로부터 멀리 떠내려온 게 틀림없었다. 멀미가 나서 키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느닷없이 남쪽으로 고원이 일자로 펼쳐져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옷을 찢어 돛을 하나 더 만들어 올리고 열심히 육지를 향해 항로를 잡았다. 육지는 험준하고 바위가 많아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문명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열심히 지형을 살펴보다가 작은 곳 너머로 솟아오른 첨탑을 보고서야 난 환호성을 올렸다.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 곧장 마을 쪽으로 향하기로 했다. 먹을 것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배를 손보고 돛을 정리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내 행색에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다. 그러나 도와주겠다고 하기는커녕 서로 귓속말로 속삭이며 뭐라고 손짓을 했는데 다른 때라면 나도 좀 놀라고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영어를 쓴다는 생각만 하고 나도 영어로 말을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이 마을의 이름이나 여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곧 알게 될 거요. 도착지가 그쪽 손님 취향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군. 하지만 숙소는 당신 마음대로 못 정할 거요. 장담하지. 이리로 오시오 선생. 날 따라서 커윈 씨네 집으로 가서 진술을 하셔야겠소. 커윈 씨가 누굽니까? 왜 내가 진술을 해야 하죠? 여기는 자유국가가 아닌가요? 아,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충분하죠. 커윈 씨는 치안 판사요. 그리고 선생은 어젯밤 여기서 살해된 신사의 죽음에 대해 진술해야 하오. 나는 치안 판사 커윈에게 소개되었다. 그리고 나의 상륙과 관련해 더 조사를 받았다. 커윈 씨는 이러한 증거를 듣고 시체가 안치된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체를 보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시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관이 있는 자리까지 안내를 받았다. 그것을 본 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명이 없는 내 친구 앙리 클레르바르의 시신이 내 앞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재판도 동석한 치안판사와 증인들의 존재도 뇌리에서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헐떡거렸다. 시체 앞에 몸을 던지고 외쳤다. 내가 만든 살인기계가 자네마저 사랑하는 앙리, 자네 목숨마저 앗아가 버렸단 말인가. 이미 2사람을 파멸시켰는데 또 다른 희생자들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지만 자네, 클레르발, 내 친구, 나의 은인이. 인간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기에 그만 격한 발작을 일으켜 나는 방 밖으로 옮겨졌다.
2달 동안 사경을 헤맨 후 회복세에 접어들 무렵 나는 어느 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반쯤 뜬 눈에 뺨은 죽은 사람처럼 낯빛이었으며 우울과 불행에 사로잡힌 나머지 참혹하게 소진된 몸으로 이렇게 비참한 세상에 나가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구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심지어 불쌍한 유스틴보다 훨씬 죄 많은 몸이니 차라리 유죄를 인정하고 법으로 정해진 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참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간방 문이 열리고 커빈 씨가 들어왔다. 그 얼굴에는 동정과 연민이 아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의자를 내 의자에 바짝 붙이고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계시는 게 충격이 크실 겁니다. 제가 좀 더 편하게 해드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건 제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도 저는 안식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희한한 불운의 연속으로 이렇게 참담하게 전락한 분께 낯선 사람의 연민이 큰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선생께서 머지않아 이 우울한 숙소를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행 혐의를 벗겨줄 만한 증거를 곧 확보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선생이 알아누운 후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야 옷을 살펴볼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이 겪는 불행과 병환을 친지에게 알릴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편지 몇 통을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에 부친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제네바에 편지를 썼죠. 제가 편지를 보낸 지 거의 2달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간 내내 몸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떨고 계시는군요. 어떤 심리적인 충격도 견뎌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최악의 사태보다 수천 배는 더 끔찍하군요. 그간 어떤 죽음을 또 맞게 되었는지, 이제 또 내가 누구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가족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커빈 씨가 온화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아끼는 한 분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괴로움에 찬 비명을 질러댔다. 오, 데려가요. 볼 수 없어. 제발 여기 못 들어오게 해줘요. 커빈 씨는 심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 절규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그래서 몹시 냉정한 말투로 말했다. 젊은이, 부친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반가워할 줄 알았네. 그런데 그런 심한 혐오감을 보이다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순간 온 얼굴과 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스르르 풀리고 괴로움이 기쁨으로 화했다. 정말 아버지가 오셨습니까? 이렇게 친절하실 때가.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어째서 서둘러 절 찾지 않으시는 거죠? 나의 태도가 돌변하자 치안판사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아까의 울부짖음은 순간적으로 내가 다시 창란에 시달린 거라 생각했는지 예전처럼 온화한 자세를 되찾았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간병인과 함께 방에서 나가고 나자 잠시 후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 무사하십니까? 엘리자베트도, 에르네스트도요? 아버지는 가족들의 안녕을 거듭 확인해 주었고 애써 내 마음을 끄는 화제만 논하며 낙담한 아들의 기운을 북돋워 주려 했다. 커윈 씨는 목격자들을 모으고 내 변론을 구축하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다. 덕분에 범죄자로 공공연히 모습을 드러내는 굴욕은 면했다. 친구의 시신이 발견된 시각에 내가 오크니 섬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배심원들은 기소를 기각했고 사면되고 2주일쯤 지난 후 나는 석방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괴로운 범죄 혐의를 벗고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몹시 기뻐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아들에게 건강과 평온한 마음을 되찾아주는 데 전력했다. 아버지의 상냥한 애정과 관심은 끝을 몰랐다. 내 비탄과 우울은 지독히도 끈질겼지만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았다. 간혹 가다가 내가 살인 누명을 썼던 굴욕을 떨쳐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란 얼마나 허망한지 모른다면서 날 일깨워주려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말했다. 아버지, 정말 저를 모르시는군요. 저처럼 형편없는 존재가 감히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인간의 감정과 정념에 굴욕일 것입니다.
유스틴, 불쌍하고 운도 없는 하녀 유스틴은 저와 마찬가지로 죄가 없었지만 똑같은 혐의를 뒤집어쓰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도 저란 말입니다. 제가 그 애를 죽인 거예요. 윌리엄, 유스틴, 그리고 앙리 다들 제 손에 죽은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면 아버지는 대경실색한 얼굴로 말했다. 무슨 말이냐 빅토르, 너 미쳤니?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그런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격하게 울부짖었다. 내 작업을 지켜본 저 태양과 하늘이 진실을 압니다. 아무 죄 없는 희생자들을 살해한 장본인이 바로 저란 말입니다. 내가 만든 기계 때문에 죽었어요. 그 목숨들을 살릴 수 있다면 수천 번이라도 내 피를 방울방울 뽑을 수 있지만 아버지, 저는 그렇다고 전 인류를 희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결론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제정신이 아님을 확신했고 금세 화제를 바꿔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다. 아버지는 아일랜드 사건의 기억을 최대한 지우고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불행을 한탄하는 넋두리도 듣기 싫어했다. 시간이 지나자 나는 좀 더 차분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5월 8일 아브르항에 도착해 곧장 파리로 떠났다. 파리에서는 아버지의 볼일 때문에 몇 주일 지체해야 했다. 이 도시에서 엘리자베트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에게 내 소중한 친구, 파리의 소인이 찍힌 숙부님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젠 네가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지도 않고 2주일 내에 볼 수 있다는 희망도 있으니까. 불쌍한 사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빅토르, 우리가 아기였던 때부터 네 부모님이 가장 흐뭇해하시던 계획이 우리 결혼이라는 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언젠가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라 여기고 그날을 기다리도록 가르침을 받았잖아. 우린 어린 시절 절친한 소꿉친구였고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게 소중하고 값진 동무가 되었다고 나는 믿어. 하지만 남매도 더 친밀한 유대를 바라지 않고 강렬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 혹시 우리 경우도 그런 건 아닐까? 말해줘.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빅토르. 부탁이니 대답해줘. 우리 둘 모두의 행복을 걸고 소박한 진실을 말해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니? 빅토르, 이렇게 고백하지만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덧없는 장래의 꿈속에서 너는 언제나 변함없는 친구이자 동반자였어. 하지만 나 자신뿐 아니라 네 행복을 바라니까 네가 자유의사로 선택한 바가 아니라면 우리 둘의 결혼은 한없이 비참해질 거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친구, 이 한 가지 척만 들어준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마음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으니 만족하게 될 거야. 엘리자베트 라벤차가. 나는 당장 사촌과 혼인함으로써 그녀나 아버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의 계획 따위로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엘리자베트에게 편지를 썼다. 차분하고 애정이 담긴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여인에게 이 지상에 우리를 위한 행복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그것 모두 네 안에 응축되어 있어. 헛된 두려움은 쫓아버려. 내 삶과 충만한 기쁨을 위한 내 모든 노력은 오로지 너 한 사람에게 바칠 테니까. 내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 엘리자벳. 끔찍한 비밀이야. 너에게 털어놓으면 온몸이 공포로 얼어붙을 만한 비밀이지. 그걸 들으면 넌 내 비참함에 놀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살아남았을까 오히려 궁금해질 거야.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너에게 불행과 공포로 얼룩진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게. 사랑하는 사촌, 우리 둘은 완벽하게 허심탄회한 사이가 되어야 하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부탁인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말아줘. 진심으로 간절히 애원하는 부탁이니 네가 들어줄 거라 믿어. 결혼식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결혼을 축하하러 오는 손님들도 맞았다. 모두가 웃는 얼굴이었다. 나는 심장을 잠식하는 불안감을 마음속에만 꼭 가둬두고 겉으로는 성심성의껏 아버지의 계획을 따랐다. 시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매일 볼 수 있을 만큼 제네바에서 가까운 곳
콜로니 근처에 우리가 살 집도 마련했다. 그리고 나는 괴물의 공공연한 공격에 대비하여 신변 보호 조치를 꼼꼼하게 취했다. 항상 권총과 단검을 휴대했고 어떤 계략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경계했다. 엘리자베트는 행복해 보였다. 내 차분한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내 소망과 운명이 이룩될 바로 그날에는 불행한 예감에 철저히 사로잡힌 듯 우수에 젖은 모습이었다. 어쩌면 결혼식 다음 날 내가 털어놓겠다고 약속한 무서운 비밀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사이 아버지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했고 분주히 혼례 준비를 하느라 조카의 우울한 얼굴에서 수줍은 신부의 표정 외에는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다. 며칠은 후 성대한 연회가 아버지의 집에서 열렸다. 그러나 엘리자벳과 나는 그날 오후와 밤을 에비앙에서 지내고 다음 날 콜로니로 돌아가기로 미리 합의했었다. 날씨가 청명했고 순풍이 불었기에 배를 타고 가기로 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누렸던 때다. 우리가 상륙했을 때는 8시였다. 우리는 잠깐 석양을 만끽하며 호변을 산책하다가 여간으로 들어가 어둠에 흐릿해졌어도 여전히 검은 윤곽선이 뚜렷한 호수, 숲, 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았다. 낮 시간 동안은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사물의 형상을 구분하기 힘들어지자 수천 가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초조하고 예민해져서 오른손으로 가슴속에 숨겨둔 권총을 움켜쥐고 있었다. 무슨 소리만 나도 겁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엘리자벳은 이런 내 동요를 한참 동안 소심하게 겁에 질려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사랑하는 빅토르,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오,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사랑. 내가 대답했다. 오늘 밤만 지나면 모든 게 안전해질 거야. 하지만 오늘 밤은 무서워. 끔찍하게 무서운 밤이야. 이런 마음으로 1시간을 보냈을 무렵 돌연 결투가 아내에게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 될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침소에 들라고 부탁했고 숙적의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녀는 내 곁을 떠났고 한동안 나는 계속 집안 복도를 서성이며 원수가 숨어 있을 만한 후미진 곳에 샅샅이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엘리자베트가 들어간 바로 그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진실의 전모가 내 마음을 덮쳐 두 팔이 축 늘어지며 모든 근육과 금섬유의 움직임이 멈추고 말았다. 혈관 속에서 뚝뚝 흐르는 피가 방울방울 느껴졌고 사지 말단이 짜릿짜릿했다. 이런 상태는 찰나에 불과했다. 비명소리가 되풀이되자 나는 방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갔다. 하느님 맙소사, 어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못했을까? 어째서 나는 여기 살아서 이 세상 지고의 희망, 지순의 피조물이 파멸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거기 그렇게 있었다. 생명도 없고 미동도 없는 시신이 되어 침대를 가로질러 던져진 모습 그대로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창백하고 뒤틀린 얼굴은 반쯤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채로 어디를 둘러봐도 눈앞에 똑같은 형상이 보인다. 핏기 없는 그녀의 두 팔과 힘없이 늘어진 몸이 살인자의 손에 의해 신혼의 잠자리, 아니 관 위에 던져져 있던 그 모습이 이런 광경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니. 아, 목숨은 질기고 질겨 혐오스럽고 지긋지긋한 곳에 더 모질게 들러붙는 법이다. 한순간 나는 기억을 잃었다. 혼자란 것이다. 나는 이미 탈진 상태였다. 눈에는 흐릿하게 막이 덮였고 피부는 고열로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이런 상태로 침대에 누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의식조차 못했다. 눈길은 뭔가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으려는 듯 둘 데를 모르고 방 안을 헤맸다. 마침내 엘리자벳과 내가 돌아오기만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나 혼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이 생각을 하자 눈물이 차올라 한참을 울었다. 흐릿한 구름처럼 에워싼 경악과 공포 속에서 황망하기만 했다. 윌리엄의 죽음, 유스틴의 처형, 클레르발의 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내의 죽음. 심지어 그 순간 나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지들이 악마의 아기로부터 안전한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아버지가 그의 소나기에 몸을 뒤틀고 있거나 에르네스트가 그 발치에 죽어 누워 있을 수도 있었다. 그 생각에 나는 온몸을 떨며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벌떡 일어나 최대한 빨리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와 에르네스트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가져온 소식에 쓰러지고 말았다. 지금도 눈에 선한 훌륭하고 점잖은 노인이었는데 아버지의 눈길은 딸보다 더한 조카딸, 매혹과 기쁨이었던 조카딸을 잃고 공허하게 헤매었다. 아버지는 온 사랑을 바쳐 조카딸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다. 그 희끗희끗한 백발에 불행이 덮쳐 자괴감에 시들어가게 만든 악마에게 저주 있으라. 아버지는 축적되는 불행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갈 수가 없었다. 뇌졸중이 발병했고 며칠 후 아버지는 내 품에서 돌아가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모르겠다. 감각을 잃은 나를 사슬과 어둠만이 짓누르고 있었다. 분노가 나를 황황히 몰아가고 있었다. 내게 힘을 주고 평정심을 주는 건 오로지 복수심 뿐이었다. 첫 결심은 제네바를 영원히 떠나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행복했고 사랑받던 시절 소중히 여겼던 나라는 이제 고통 속에 빠진 내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소정의 돈을 구하고 어머니 소유였던 보석 몇 개를 챙겨 떠났다. 그리고 이제 나의 방랑이 시작되었다. 목숨이 끊어지는 날에야 끝이 날 방랑이었다. 광대한 대지를 건넜고 여러 사막과 야만적인 나라에서 여행자들이 곧잘 맞닥뜨릴 만한 온갖 역경을 견뎌냈다. 제네바를 떠났을 때 처음 전력을 쏟은 일은 악마 같은 숙적의 뒤를 쫓을 단서를 찾는 일이었다. 그러나 내 계획은 틀어졌다. 그래서 어느 길을 따라야 할지 확신도 갖지 못하고 몇 시간이나 시경계 안을 돌아다녔다. 밤이 내리자 나도 모르게 윌리엄과 엘리자벳, 아버지가 영면에 든 묘지 입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묘지로 들어가서 그들의 묘비로 다가갔다. 땅바닥에 키스를 하며 떨리는 입술로 외쳤다. 내가 무릎을 꿇은 신성한 대지에 걸고 내 곁을 헤매는 홀령들에게 걸고 지금 내가 느끼는 깊고 영원한 비탄에 걸고 맹세한다. 또한 그대, 오 밤이여, 그리고 그대를 지배하는 정령들에게 걸고 이런 불행을 초래한 악마를 추적할 것을 맹세한다. 그 아니면 내가 치명적인 결투로 죽어갈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부지할 테다. 이 값비싼 복수를 결행하기 위해서 영영 눈앞에서 추방해버리려 했던 태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 대지의 푸른 풀을 또다시 밟을 테다. 죽은 자들의 영이여, 내가 그대들을 초혼한다. 방랑하는 복수의 집행자들이여, 나를 도와 안내해달라. 저주받은 지옥의 악마가 고뇌를 깊이 들이마시게 하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절망을 그가 느끼게 하라. 내게 돌아온 대답은 밤의 정적을 뚫고 울려 퍼진 악마 같은 너털웃음 소리였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무겁게 귓전을 울렸다. 웃음소리는 잦아들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혐오스러운 목소리가 분명 내 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또렷하게 속삭였다. 만족스럽군. 한심한 위인 같으니라고. 살겠다고 결심하다니 아주 만족스러워. 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악마는 내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문득 커다란 원형의 달이 떠올라 그 소름 끼치고 뒤틀어진 형상을 환히 비추었다. 인간의 속도로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도망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뒤쫓아갔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록 추적에만 매달렸다. 미미한 단서의 안내를 받아 굽이치는 롱강을 따라갔지만 허사였다. 푸른 지중해가 나타났다. 그리고 기이한 우연으로 악마가 밤을 틈타 흑해로 향하는 배에 몸을 숨기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같은 배로 항로를 잡았지만 그는 탈출했다. 어떻게 탈출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타르와 러시아의 황야 한가운데로 그가 나를 아무리 피해도 끝까지 발자취를 따라갔다.
가끔은 소름 끼치는 괴물의 출현에 경악한 농부들이 내게 그가 간 길을 알려주었다. 때때로 완전히 흔적을 놓쳐버리면 내가 아예 절망해 죽어버릴까봐 괴물이 일부러 발자취를 남겨 내 길을 인도하기도 했다. 내가 쫓는 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가끔은 나무 껍질이나 돌에 글귀를 새겨 길을 안내하고 내 분노를 촉발시켰다. 나의 권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아라. 그러면 내 권능이 완벽해지리라. 나를 따르라. 나는 북극의 영원한 얼음을 쫓아갈 테니 거기라면 나는 끄떡없어도 너는 추위와 서리의 참담함을 느끼게 되리라. 비웃는 악마라니 새삼스럽게 나는 복수를 다짐하고 비참한 악마한 네 놈을 고문과 죽음에 처하려 한다. 놈과 나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나는 수색을 그치지 않으리라. 북쪽으로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눈발이 굵어졌고 추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졌다. 내가 힘겨워지면 힘겨워질수록 원수의 승리감은 커져만 갔다. 그가 남긴 글귀는 다음과 같았다. 준비하라. 너의 노고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니 모피로 몸을 감싸고 식량을 준비하라. 우리가 곧 시작할 여정에서 너의 고행은 끝없는 나의 증오를 충족시킬 때니. 이런 조소의 말에 내 용기와 끈기는 새삼 힘을 얻었다. 목표를 실패 없이 수행하겠다고 결심했다. 공포의 시간들이 무수히 지나갔다. 그리고 나 역시 불안과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을 때 당신네 배가 정박해서 우리에게 원조와 구명의 희망을 주었다. 당신이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 목표를 버리느니 차라리 바다의 운명을 맡기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 당신을 설득해서 원수를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보트를 한 척 내어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신 배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배에 태웠을 때는 원기가 완전히 소진되어 차라리 가중된 고난에 굴복해버리고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내게 죽음은 아직도 두려운 일이지만 나는 죽고 놈은 계속 살아남아야만 하는 걸까? 내가 죽는다면 맹세해 달라, 월턴. 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당신이 놈을 찾아내어 죽여서 내 복수로 완수해 주겠다고. 하지만 내가 감히 당신에게 내 순례를 이어받아 이제까지 겪어온 역경들을 대신 떠맡아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뒤 놈이 다시 나타난다면, 복수의 집행자들이 놈을 당신에게 인도한다면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해 달라. 첩첩이 쌓인 내 한을 밟고 놈이 승승장구하여 나 같은 폐인을 또 하나 만들지 못하도록. 놈은 유창한 달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설득한다. 한때는 놈의 말에 내 마음마저 좌우되었으니까. 그러나 놈을 믿지 말라. 놈의 영혼은 배신과 악마 같은 악의로 가득 차 그 형체만큼이나 지옥 같다. 괴물의 말을 듣지 말라. 윌리엄, 유스틴, 클레르발, 엘리자벳, 아버지, 그리고 불쌍한 빅토르의 혼령을 초혼하고 놈의 심장에 검을 꽂으라. 내가 멀지 않은 곳에 머물며 강철의 칼날을 정확히 인도하겠다. 자, 여기까지가 월턴 선장에게 들려준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이에게 들려주는 윌턴의 편지가 이어집니다. 누님, 선실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불운했던 내 사랑하는 친구 프랑켄슈타인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 위에 몸을 굽히고 있던 형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형용할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몸집은 거대했으나 균형이 맞지 않고 조잡했습니다. 관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어서 얼굴은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괴물은 비탄과 공포의 절규를 내뱉다 그치고 창문으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이 파괴자에 대한 제 의무를 기억해내려 애썼죠. 저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발길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다시 창조자의 생명 없는 시신 쪽으로 돌아서는데 온몸 구석구석 몸짓 하나하나가 통제할 수 없는 격정적인 분노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저것 또한 내 희생자요. 그를 살해함으로써 내 범행은 절정에 달했소. 내 불행한 존재 역시 끝으로 치닫고 있단 말이오. 오, 프랑켄슈타인, 관대하고 희생적인 인간이여. 지금 와서 용서를 빈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걸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해버린 내가 아닌가? 아, 차갑게 식었구나. 내게 대답해주지는 못하겠어. 목이 맨 목소리였어요. 죽어가는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괴물을 처치해야겠다는 처음의 생각은 호기심과 동정심이 뒤섞인 심리로 인해 일단 유보하게 되더군요. 저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감히 다시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제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에서 말이 잦아들었습니다. 괴물은 미친 듯 앞뒤가 맞지 않는 자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괴물의 격정이 잠시 가라앉은 틈을 타 용기를 쥐어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회개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소. 이렇게 극단적으로 악마 같은 복수를 자행하기 전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쓰라린 가책을 유념했더라면 프랑켄슈타인은 아직 살아있었을 텐데. 당신이 뭘 안다고 헛소린가? 내가 그럼 고뇌와 자책을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이 사람이 겪은 고통이 나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하진 않았다. 잊히지 않는 범행의 과정 하나하나에서 그는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10,000분의 1도 겪지 않았단 말이다. 끔찍한 이기심 때문에 도저히 멈출 수 없었으나 내 심장에는 가책의 독이 퍼져 있었다. 클레르바르의 신음이 내 귀에 음악 같았을 거라 생각하는가? 내 심장은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불행이 심장을 쥐어짜 죄악과 증오를 품게 만들었을 때 당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 같은 아픔 없이는 그 지독한 변화를 견뎌낼 수 없었다. 클레르바를 죽인 후 나는 슬픔에 무너지고 철저히 피폐해진 심장을 안고 스위스로 돌아갔다. 프랑켄슈타인이 불쌍했다. 공포심에 가까운 연민을 느꼈다.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러나 내 존재와 그의 수반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한 장본인이 감히 행복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내게는 비참과 절망을 쌓고 또 쌓아 안겨준 주제에 영영 금지된 감정과 열정을 누리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무력한 질투와 쓰디쓴 분노가 나를 끔찍하게 허기진 복수심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다. 내가 했던 협박을 기억해낸 나는 그대로 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 자신에게 치명적인 고문 행위를 자초하는 지심을 알고 있었으나 나 자신은 충동적 본능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와 같아 혐오스러워하면서도 순순히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그녀가 죽었을 때, 아니 그때 나는 비참하지 않았다. 감정은 모두 훨훨 떨쳐버리고 고뇌는 모두 억누르고 흘러넘치는 절망을 만끽했다. 그 후로 악은 나의 선이 되었다. 여기까지 몰리자 이젠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요소에 내 본성을 적응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악마의 계획의 완수가 도저히 충족되지 않는 열망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났다. 저기 내 마지막 희생자가 있으니. 처음에는 그가 표출하는 불행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괴물의 달변과 설득력에 대해 프랑켄슈타인이 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떠올리고 생명 없는 친구의 시신에 새삼 눈길을 돌리자 내 안의 분노에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저주받은 괴물, 여기 와서 니놈이 초래한 참담한 상황 앞에 신세한탄을 하는 건 좋다. 한데 모여있는 건물들에 횃불을 던지고 폐허 속에 앉아 타들어가는 도시를 보며 붕괴를 슬퍼하는 셈이지. 위선적인 악마. 니놈이 느끼는 감정은 연민이 아니야. 그저 악의 희생자가 이제 니놈 소나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오, 그렇지 않아. 그게 아니야. 그 존재가 말을 끊더군요. 물론 내가 한 행동을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내 불행에 공감해 주길 바라지 않는다. 어떤 공감도 내게는 있을 수 없으니까. 처음 공감을 구했을 때는 미덕에 대한 사랑에서 내 온 몸과 마음에서 흘러 넘치던 행복과 사랑의 감정에서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 그러나 이제 그때의 미덕은 내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되었고 행복과 애정은 쓰라리고 혐오스러운 절망으로 변해버렸으니 이제 내가 무엇에 대한 공감을 구할까?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혼자서 견뎌내는데 나는 만족한다. 죽는다 해도 혐오와 불명예가 기억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한때는 미덕과 명성과 기쁨의 꿈이 내 상상을 달래주었다. 한때는 이 외모를 용서하고 내가 풍기는 훌륭한 자질들을 사랑해줄 존재들과 만나고 싶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명예와 헌신이라는 고아한 생각에서 자양분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죄악으로 가장 미천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다. 내가 저지른 끔찍한 짓들을 하나씩 돌이켜보면 한때 숭고하고 투명한 미와 위풍당당한 선의 비전으로 사고가 충만했던 존재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이다. 타락한 천사가 사악한 악마가 되는 법이다. 하지만 심지어 신과 인간의 원수에게조차 외로움을 함께할 친구와 동료가 있다. 나는 철저히 혼자다. 프랑켄슈타인을 친구라 부르는 당신은 내가 저지른 범행과 그의 불행을 알고 있는 것 같군. 그러나 그가 아무리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들 무력한 희망에 시들어가며 견뎌내야 했던 참담한 불행의 세월을 차마 요약할 순 없었겠지. 그의 희망을 파괴하긴 했으나 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영원히 뜨겁게 달아오를 허기진 욕망이었다. 여전히 사랑과 우정을 갈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지 않은가? 전 인류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나만 유일한 범죄자라는 멍해를 써야 하는가? 어째서 당신은 자기 친구를 경멸하며 문간에서 몰아낸 펠릭스를 미워하지 않는가? 어째서 자기 아이를 구해준 은인을 죽이려 했던 시골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가? 아니, 이 사람들은 덕스럽고 흠없는 존재들이겠지. 불행하고 버려진 내가 추물이니 당연히 면박당하고 발길에 차이고 짓밟혀 마땅하겠지. 심지어 지금도 이런 불의를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른다. 하지만 내가 저주받은 괴물이라는 건 사실이야. 사랑스럽고 힘없는 이들을 무참히 죽였으니 죄 없는 이들이 잠자는 사이에 그 목을 졸랐고 나나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한 번도 해한 적 없는 사람의 목덜미를 죽도록 그러쥐었다. 인간들 중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우수한 인물인 내 창조자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심지어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그를 쫓았다. 저기 그가 누워있군. 하얗고 차가운 몸으로 죽어서. 당신은 날 미워하겠지. 그러나 그 증오는 나 스스로 느끼는 혐오감에는 차마 비길 수도 없다. 나는 그 일을 집행한 손을 본다. 그런 상상을 처음 품었던 심장을 생각한다. 그들이 내 손길과 마주치고 그 행위가 내 생각을 온통 사로잡을 그 순간만을 갈망한다. 내가 미래의 악행의 도구가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일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당신도 또 어떤 인간의 죽음도 내 존재를 완결짓고 해야 할 일을 끝내는데 필요치 않다. 그저 내 죽음이 요구될 뿐이다. 이런 희생을 내가 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나는 당신의 배에서 내려 여기로 날 데려다준 얼음 뗏목을 타고 지구의 최북단으로 떠날 것이다. 내 장례식을 위한 장작을 모아 화장용 더미를 쌓고 이 비참한 육신을 제가 되도록 태워서 행여 나 같은 존재를 하나 더 창조하고자 하는 호기심 많고 불경한 인물이 보더라도 남은 유골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죽을 것이다. 지금 나를 잠식하는 고통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테고 채울 수도 꺼뜨릴 수도 없는 정념의 먹이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나를 존재하게 만든 이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우리 두 사람의 기억도 금세 사라지겠지.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뺨을 희롱하는 바람도 느끼지 못하겠지. 빛, 감정, 그리고 감각이 사라질 것이고 이런 조건에서 나는 행복을 찾아야 한다. 몇 년 전 이 세계가 담은 심상들이 처음 내게 열렸을 때 여름의 명랑한 온기를 느끼고 바스락거리는 잎사귀와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내게 이들이 전부였을 때는 죽기 싫어 흐느꼈을 텐데 죽음은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위로다.
범죄에 더럽혀지고 쓰디쓴 회 안에 갈기갈기 찢긴 내가 죽음이 아니라면 어디서 휴식을 찾겠는가. 안녕히 이제 난 당신을 떠난다. 그리고 당신은 내 눈이 보게 될 마지막 인간이 되겠지. 이제는 작별이다. 프랑켄슈타인, 아직 살아있어 내게 복수심을 품고 있다면 나를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는 편이 오히려 나았을 테지.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당신은 내가 더 큰 불행을 초래할까봐 두려워 나를 파멸시키려 했으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방식을 통해 당신이 아직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자 내 목숨을 원친 않을 거다. 당신이 아무리 비참하게 무너졌다 한들 내 괴로움이 당신보다 훨씬 크니까. 회한의 쓰라린 가책은 죽음이 영원히 상처를 덮어버리지 않는 한 상처 속에서 끝없이 골마갈 테니까. 그러나 머지않아 나는 죽을 것이다. 그는 슬프고도 엄숙한 열정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곧 이 타오르는 아픔도 끝날 것이다. 의기양양하게 장작더미에 올라 고문하는 불길의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끼리라. 그 화염이 잦아들면 나의 죄는 바람에 휩쓸려 바다로 날아가리라. 내 영혼은 평화로이 잠들 것이고 행여 영혼이 생각을 한다 해도 설마 이렇지 않겠지. 이만 안녕히. 괴물은 이렇게 말하며 선실 창문에서 펄쩍 뛰어 배에 바짝 붙어있던 얼음 뗏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세찬 파도에 떠밀려 어둠 속으로 아득히 사라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월턴의 편지가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마무리 멘트는 조금 길어질 것 같은 관계로 제가 읽다 말고 수다 쪽으로 올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분은 거기 오셔서 들으시고 책만 읽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